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돌아앉지 않고 따로 놀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세상, 그게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야 될 세상 아니겠습니까? 아이들 제대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게 제 꿈입니다, 진짜. 자, 여기 봐라. 자, 애기는 여기 봅시다. 아저씨들 봅시다. 아저씨들. 그래. 심상정 대통령 후보 직접 우리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들과 기념사진 찍고 계십니다. 자,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대선 후보들도 오늘 유세장에서요,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입니다. 국회에서 행사한 후보도 있고요. 자, 어린이날을 준비한 행사를 보면 후보들마다 좀 특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길진기훈 차장. 자, 후보들의 오늘 어린이날 유세 현장의 특징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나요? 일단은 오늘 어린이날이었기 때문에 네. 모든 후보들이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을 했고요. 지금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서울에서 유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을 했고, 네. 안철수 후보는 지금 걸어서 하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영남 지역을 방문 중입니다. 네.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백스코에서 열린 어린이날 큰 잔치에 네. 참석을 했고, 또 이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금 호남 지역을 유세 중인데요. 그쪽 네. 지역 동물원을 방문해서 같이 또 지역 민심을 살펴보면서 유세 활동을 펼쳤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당직자들과 함께 어린이날 행사를 가졌는데 이 행사장에서 또 어린이들에게 홍준표 캠프에서 입힌 티셔츠가 또 눈길을 끌었다고요. 근데 이게 어린이날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캠프에서 네. 일단은 준비한 티를 입힌 겁니까? 당직자 자녀들과 함께한 행사였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 굉장히 나이가 어린 아기에게 입힌 옷이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그려진 저 티셔츠거든요. 네. 바로 이 티셔츠군요. 네,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저렇게 얼굴이 들어간 티셔츠인데 네. 아이가 당연히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입었겠죠. 당직자가 엄마 아빠다 보니까 아하. 빨간 티셔츠를 입은 아이들도 많이 있었고 저렇게 홍준표 후보가 들어간 티셔츠를 입은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거창하게 얘기하니까 뭐가 문제 있는 것처럼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요. 재밌는 화면이어서 저희가 어린이날 맞이해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후보 오늘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린이 내용도 좀 포함이 돼 있습니까? 네,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네. 하고 일단 관련된 공약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네. 국민들에게서 직접 받은 공약인데 발표된 내용을 좀 보면 일단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제도라고 해서 네. 15세까지 입원 진료비 그리고 6살 아이까지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해서 아동보호정책 컨트롤 타워를 지정한다 이런 공약이 있었고 또 교복 표준 디자인제 도입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소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몰카 연인 간에 촬영했다가 헤어진 뒤에 유포하는 그런 식의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는데 네. 그걸 완전 근절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청년 특허은행 설립 등 하여튼 10가지 정도의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여태까지 여론조사에서 항상 1등을 줄곧 달렸던 문재인 후보 이제 여론조사를 발표할 수 없는 기간이지만요. 마지막 조사까지 1등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 참석을 했다고요. 여기서 또 당직자들 그리고 캠프 관계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지난번 대선 때는 사실 당하고 후보인 제가 충분히 결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당으로서도 여러 가지 섭섭한 점이 많았고 또 우리 당을 또 총동원해내는데도 실패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십니다. 누가 더 간절한 모습을 보이느냐 따라서 승부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조금 우위에 있다고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든지 또는 자만해지든지 또는 은행에 좀 실수가 생긴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가 지난번 대선 때와는 당내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진짜 다른 겁니까? 어떤 식으로 다른 겁니까? 다릅니다. 아, 그래요? 2012년도에도 제가 대선 취재를 했었고요. 네. 그때 당시 민주당 의원 분위기와 지금 현재 분위기는 정말 천양지차라고 할 정도로 네. 의원들이 아주 열심히 현장을 누비고 유세 현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들 하나하나가 다 힘을 내고 신나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더 많은 역할을 해서 또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네.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세속적인 욕망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잘 융합이 돼서 지금은 2012년보다는 확실히 민주당 의원들이 더 열심히 현장을 뛰고 또 현대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분위기가 좋기도 하겠지만 계속 줄곧 1위였기 때문에요. 하지만 지금 막판에 조금의 실수라도 해서 삐끗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몸을 낮추고 조심하는 분위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속된 표현은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지만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대로 가면 정권을 잡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혹시 누가 뭐 페이스북에 글을 잘못 올린다든지 네. 괜한 구설수에 올라서 혹시 일이 잘못되면 다 책임을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에 네. 다들 실수하지 말자 뭐 이런 네. 분위기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상호 원내대표가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급상승에 대해서 우려 섞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가 지금 같은 상승세로 막판에 보수가 총집결하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러면서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샤이 보수를 4%에서 5% 정도로 보고 있다. 문 후보와 홍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할 수도 있다. 아, 이게 조금 전에 말한 굉장히 몸을 사리고 조심하고 있다라는 연장선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보수 결집을 위해서 홍준표 후보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저 말은 사실은 실제로 위기감을 느꼈을 수도 있지만 네. 이 정도로 우리가 위기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면서 아하. 약간 경고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가 결집을 할 테니 우리 진영도 뭉치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저게 사실은 심상정 후보에게 갈 표를 조금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이제 진보 진영에서 사실 문재인 후보에 대한 대세론이 떠오르면서 심상정 후보에게 표가 갈지 모르기 때문에 네. 보수가 저렇게 뭉치면 우리에게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네. 해서 심상정 찍지 말고 문재인 후보로 좀 찍자 이런 게 좀 깔리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심상정 후보는 다음내 찍으라고 얘기했다가 또 심상정 후보가 발끈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애둘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또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가 했던 말 중에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오차범위 내로 겨룰 것이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봤을 때는 그렇게 현실적인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금 끝까지 지금 완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네. 유승민 후보가 물론 지지율은 작습니다만은 하고 있는 이때 홍준표 후보가 선전을 하면 선전한 만큼 효과는 있겠지만 네. 그게 문재인 후보를 지금 위협할 만큼 그렇게는 되겠냐. 지금 그거는 진짜 우리 그 노원지 기자님 말씀대로 네. 이거는 진짜 이 부자 몸조심한다. 네. 이런 느낌이 드는 발언 같습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지금 이 사전투표 오늘이 마지막이죠.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실시가 됐는데 문재인 후보 보수층이 집결돼 있는 영남 쪽으로 집중 유세를 떠났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저기가 노은입니다. 지금 포항에서 하는 유세 현장인데 네. 현장에 가 있는 이제 후배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포항에서요? 네, 그리고 사전 투표율이 25%를 넘을 게 거의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뭐 프리허그를 하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조금 이렇게 좀 밝은 모습으로 유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잠시 뒤에는 지금쯤 이동했을 것 같은데 부산으로 가서 유세를 이어갑니다. 부산에서는 정통 야도가 바로 부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 사실 대선 후보들 고향이 부산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PK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로 이동을 해서 사실 보수 표심 마지막으로 좀 모으기 위한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자, 1시간 반 전인 오후 5시 기준으로 24%를 조금 넘은 사전 투표율을 제가 확인하고 방송에 들어왔는데요. 자, 25%를 넘길지 잠시 후에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함께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준표 후보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지금 내가 이렇게 굵은 선을 가진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를 보수층에 각인을 하는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DJ가 겁나서 아무도 못 대들 때 내 DJ 저격수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겁나서 아무도 못 대들 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맞짱 뜬 사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그 BBK 사건 내 아이면 그 아무도 못 봐요. 나가지고 갖고 대통령이 됐는데 3번이나 저한테 법무부 장관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안 시켜줘가지고 누가 들어가서 저거 법무부 장관 시켜주면 이상덕이 잡아갖고 난리를 칠 거다. 인사 때마다 안 시켜주더라고. 연락이 온 게 환경부 장관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임 실장한테. 임 실장. 타타타라는 노래 아니야? 시장 이래 한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 너를 알겠느냐? 자, 일부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저 말을 두고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너무했다. BBK 사건까지 언급하는 거 보면 이거 조금 너무 선을 넘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 얘기 들었으면은 네. 아마 크게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BBK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네. 당시에 BBK가 주가 조작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수백억 원의 피해를 입혔는데 거기에 김경준 씨만 관여된 게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 후보 자체도 연루가 돼 있었다. 이런 의혹이 의혹이었거든요. 있었던 거죠. 근데 네. 지금 홍준표 대통령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지금 그게 연루가 마치 돼 있는데 내가 막아서 안 된 것처럼 그렇죠. 된 거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그거 막아준다고 나 법무부 장관 시켜달라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 3번이나 시켜달라고 하더니 계속 안 시켜주고 환경부 장관 하라고 해서 내가 그 기분 나빠가지고 안 했다. 네. 이런 얘기인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대표적인 부패 사례죠. 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조사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렇죠. 자, 대통령 후보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사건을 내가 막아줬고 그래서 장관직을 주겠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걸 안 주더라. 그리고 이상한 걸 줘서 내가 안 받았다. 글쎄요, 이거를 어떻게 유권자들이 받아들일지. 홍준표 후보의 전략이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네. 지금 몰라준다. 네. 그래서 그 선거 전략에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거 하고 네. 아니면 자기를 올리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지금 상대방을 깎아내릴 땐 자기가 어느 정도 지지도가 확보될 때 네. 그리고 상당히 접전을 벌일 때 하는 건데 네거티브는 네. 지금 홍준표 후보는 사실 저 말을 하면 있죠. 지금 우리 앵커도 말씀하시고 전부 다 조금 의아하다는 말을 할 정도로 좀 이상한 전략 아닙니까? 네. 근데 홍준표 후보라고 저 말을 했을 때 어떤 비난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어떤 역량 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주지시킨 데 더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홍준표 후보 하면은 떠오르는 게 또 모래시계 검사라고 유명하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정작 모래시계 드라마를 쓴 이 송진아 작가가 아니다. 극중 박상원 씨의 모델로 홍준표 후보를 모델로 쓰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홍준표 후보가 발끈해서 이런 말을 했네요. 당초 내가 제안한 이카루스의 날개라고 드라마 제목을 하기로 했다가 권력의 유연성을 의미하는 모래시계로 한 것이 아니냐라면서 반문을 했고요. 그러면서 캐스팅도 나는 검사 역에 최재성 씨가 좋다고 했는데 그가 거절해서 박상원으로 바뀐 것 아니었냐라고 하면서 당시의 정황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일단 송진아 작가는 검사 15명 만났는데 그 중에 하나였을 뿐이다. 이게 뭐 네. 복합적으로 캐릭터가 탄생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22년 동안 내가 모래시계 검사라고 하고 나왔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와서 그러느냐. 네. 별 희한한 얘기를 다 들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약간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사실 뭐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네. 저도 사실 2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왜 그렇게 했는지 좀 의아스럽긴 한데 저도 어쨌든 그거는 조금 그러네요. 네, 홍준표 후보는 여전히 그냥 현장 유세를 나가면은 모래시계 OST 있잖아요. 네. 그거를 틀면서 등장을 하거든요. 아. 자기는 모래시계 검사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검사하던 시절에 네. 강력부 검사를 했었거든요. 네. 마약하고 조직폭력배를 잡는 그런 검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게 물론 칼이 다른 곳으로 광주 지역에서 근무할 때 원래는 다른 곳으로 배달돼야 될 게 잘못돼서 홍준표 검사 집으로 배달은 됐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여러 조직폭력배들을 광주 지역, 호남 지역에 잡을 때 거기에서 칼이 배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거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조직폭력을 완전히 싸그리 소탕을 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모래시계에 맞는 그런 검사라고 하는 데는 어떤 우리가 이견을 제기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알겠습니다.